예, 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한민호입니다. 오늘은 공산주의라는 망상의 역사 초간단 정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21세기 대명천지에 웬 공산주의 타령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미국의 소위 그 흑인 인권 운동이라는 BLM의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게다가 지금 그 미국의 대규모 부정선거의 배후에도 중국 공산당이 있다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 내내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인류의 대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는 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치, 경제 또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걸쳐서 이미 절반은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이야말로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할 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주성 총장님 모시고 공산주의라는 망상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차근차근 자세히 또 얘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총장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 전설의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셨고 또 텍사스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정치철학연구회의 창립 회장님이시고 또 한국교원대학교 제9대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총장님, 지금 이 제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공산주의라는 망상의 역사.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어떻게 언제 태동을 한 겁니까? 한 2000년 됐나요? 공산주의라는 말은 18세기에 나왔지만 그 기본 아이디어는 2500년 전에도 2500년 전에 네, 많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예. 우리가 최초로 이제 공산주의 얘기할 때 엘리트 공산주의하고 현대 공산주의는 이제 프로레타리안 공산주의 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엘리트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플라톤의 그 국가론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국가론의 공산주의 사상이 거기에서 많은 그 발상들을 얻었을 겁니다. 예. 현대 공산주의가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플라톤은 국가의 수호 계급, 그러니까 정치가 계급이죠. 이 계급과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 이렇게 두 계층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정치가 계급, 수호자 계급 속에서 이제 통치자가 나오게 해서 그 철인 정치가가 거기서 나오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철인 왕이 나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수호자 계급한테는 온 그 국가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사익에 대한 관념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자들을 공유하게 만들었고 재산을 공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트 계층에게만.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기심을 없애기가 어려우니까 보통 사람들한테는 이기심을 절제하면서 살 수 있게 살도록 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엘리트 계급한테 공산주의를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 공산주의하고는 반대죠. 현대는 프로레타리안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반 계층한테 공산주의를 요구한 건데 이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엘리트 계층에만 요구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비판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한테 많은 참고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기본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 처자 공유제라는 게 가정 문제 아닙니까? 본래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고 우리의 삶과 그 행복을 보장하는 가장 우리한테 내밀한 조직인데 역사상 가장 오래되었고
그 가정이라는 것이 근데 이 일반 사회에 나오게 되면 이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누구는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어렸을 때 잘 크고 누구는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재주는 있는데 제대로 잘하지를 못하니까 그 이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어긋나죠. 그 부분이. 그래서 가족을 해체시키려고 했었던 적어도 그 수호자 계급, 엘리트 계급에는 그걸 요구했던 게 이제 플라톤이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냐? 처자를 만약 공여제로 하게 되면 근친상간을 할 수밖에 없고 막을 수가 없고 사랑도 우애도 무미건조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것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가만히 보면 너무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완전히 이기심이나 개성을 다 몰살시키면은 결국 국가는 이렇게 잘 통치될지 혹시 모르지만 그거는 결국은 그게 의미가 있겠냐. 그게 우리들이 이제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라듯이 예. 여기에 대한 결국 국가에 대한 충성도도 나중엔 떨어지지 않겠냐. 예.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플라톤 같은 위대한 서상가도 이런 망상을 얘기를 했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칼 포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주의의 기원을 플라톤에 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재산 문제죠. 가정과 재산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문제들인데 지금 이제 현대 공산주의에 넘어와도 그 두 개 태제가 가장 중요한 태제가 됩니다. 나중에 얘기가 진행되겠지만 가족과 재산 문제. 그래서 이제 가족과 재산에 예전에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토지를 사유하고 작물을 공유한다든지 공동 소비한다든지 토지를 공유하고 작물은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든지 토지와 작물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사회 실험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았을 때는 이러한 아이디어는 실행될 수도 없고 지탱될 수도 없었다. 경험상으로 봐서. 재산 공유제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보면은 재산이 공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유를 이렇게 재산권을 나눠준 보다도 더 싸우더라. 예. 싸움이 더 많더라. 그래서 인간이 사유재산에서 즐기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재산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 도로와 같이, 강과 같이, 산과 같이 이런 건 이제 공기와 같이 이런 건 공유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부 공유해서는 안 되고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사유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비판인데 우리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래서 플라톤의 공산주의는 아이디어로 많이 끝났는데 이제 우리들이 검토해야 될 현대 공산주의는 실질적으로 혁명 세력으로 사회 변화를 직접적으로 추구해왔던 많은 그 피해들이 싹 덮고 오늘날에도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우려를 범하게 되고 지금 중국 문제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 문제가 다시 공산주의가 이제 1989년도에 1990년을 거쳐서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해결된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제 이 유령이 살아났던 이 이야기들을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재벌들은 공산당 간부들이잖아요. 뭐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을 비롯해서 소위 정치국 상무위원들, 정치국원들 뭐 다 하나하나 재벌들인데 이런 그 재산을 공유한다라는 이런 이 명분을 내거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957년에 그 유고슬라비아에 밀로반 질라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이 그 부수상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의 책이 이제 최근에 우리한테 번역이 돼서 위선자라고 그 이호선 국민대학의 이호선 교수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 밀로반 질라스 얘기가 뭐냐면 재산 그 사회적 소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라고 하는 그 소유제로 사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공산주의 공산국가의 엘리트들인데 이들을 갖다가 누만 클라트라 예, 붉은 귀족. 아니 누만 클라트라가 뉴 클래스 신계급이다. 신계급이다. 신계급으로 해서 57년도에 벌써 고발을 했죠. 그렇게 하고서 이 양반이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거기서 저는 신계급이라는 용어는 뭐 너무나 이 참 고상한 용어고 사실은 위선의 끝판왕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위선의 끝판왕이라는 말씀은 우리들이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잘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공산주의가 위선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지, 왜 거짓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한테 이 자기의 이기심을 버릴 거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려운 판에 여기에는 이제 이 일반 사람들한테 요구를 다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스트레스죠. 여기에 보면 이제 이 공산당 선언이라 해서 1848년도에 이 막스하고 엥겔스가 같이 쓴 선언문, 가장 유명한 선언문이죠. 공산당 선언 중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하게 만들어라. 프롤레타리아는 이 혁명에 의해서 쇠사슬 이외에는 잃을 것이 없다. 그들이 획득하는 것은 전 세계이다. 네.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에 단결하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노동자들한테 이기심을 굉장히 심어줬던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잃을 것이 없다. 이제 우리가 얻는 건 전 세계를 다 얻을 것이다. 전 세계가 우리 거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고타 강령 비판이라고 해서 1875년도에 이제 그 막스가 다시 쓴 것에 보게 되면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뭐냐?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겁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서 필요만큼 받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 다 해놓고 나서 자기가 얻을 거는 자기가 아침 밥 먹으면 밥 정도밖에 안 받는다는데 이 정도 되려면 도덕군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공산당 선언에서는 전 세계가 너희 거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일은 열심히 해라. 먹는 거는 너 필요한 것만 먹고 더 가져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이기심을 여기에서는 이 극복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두 개의 전선에서 이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선이자 망상이죠. 망상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노동 가치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밌습니다.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사회주의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에서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기여한 만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산주의 들어가기 전인데 이때도 재밌습니다. 노동가치설로다가 이걸 잽니다. 그러면 각자가 일한 걸 뭘로 재느냐? 노동으로 가치되는데 노동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신노동하고 육체노동이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혁명하고 생각한 건 재밌습니다. 지식인들은 당신들은 조용하고 안락한 곳에서 연구 생활하니까 벌써 쾌락이 있지 않냐. 당신 노동값은 굉장히 얕게 책정해야 된다. 밖에서 청소하고 일하고 한 사람들은 육체노동한 사람들은 이건 괴로우니까 이건 굉장히 높이 쳐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한 만큼 돌려받는다라고 했었던 이 그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력이 완전히 무너졌었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 아이디어가 이렇게 굉장히 유토피아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아주 이심에 호소하는 이 이중성을 갖추고 있어서 이 많은 피를 흘리고 그 위선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만클라트라 엘리트들이었고 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이게 이제 막스 레닌으로 해서 소련이 그 공산화돼서 70년을 갔고요. 이게 마오쩌둥으로 해서 모택동이 이룩한 나라가 49년도죠. 49년도에 이제 북경을 점령해 가지고 지금 벌써 얼마 됐습니까? 50년, 70년이 됐죠. 근데 이 미국이 이제 그 중국하고 이 냉전을 거치면서 소련을 무너뜨리면서 중국하고 손을 잡았다가
중국이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이 저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에 와 있습니다. 예. 이게 혁명적 사회주의, 이게 이제 막스가 얘기했었던 이 사회주의가 아직까지 온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막스 뒤에 이 만구의 노동자들을 이렇게 단결하라고 했었는데 예. 1차 대전이 나면서 사실 단결이 전혀 안 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삼인주의라고 우리 정부 쪽에서 아니 우리 집권층들에서 삼인주의, 사회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사회민주주의는 수정주의에서 출발했습니다. 막스가 자본주의는 이윤열 저하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자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혁명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본 것에 대해서 회의를 했던 사람이 이제 독일의 에드하르트 베른슈타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결국 혁명이론이 너무 유토피아적이다. 그래서 이 무산자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공산주의 혁명보다는 오히려 이 일반 사회를 잘 만들어서 의회주의에 기초를 해서 이해주의에 우리가 평화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사회주의 아이디어를 실천하자라고 해서 이 베른스타인이 나온 이후에 이제 독일 삼인주의가 발전합니다. 예. 독일 삼인주의가 1959년도에 가서는 막스로부터 완전히 결별을 해가지고 그게 1959년도 고데스베르그 학령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법치국가와 사회적 시장 경제 그리고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 이 자유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 속에서 사회주의적인 몇 가지의 그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삼인주의로 발전했는데 이 삼인주의는 혁명적 사회민주주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폭력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의회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그 사회 제도를 활용해서 집권을 해서 사회주의를 하자. 그렇던 점진적으로. 네, 그래서 예. 이제 독일에서 고데스베르그 방령 이후에 예. 3인당이 이제 집권하기 시작을 하죠. 예. 그 이야기는 우리랑 이제 우리 그 집권층에서 많이 선전했었던 스웨덴을 예. 보면은 아주 정확합니다. 스웨덴은 3인주의의 나라인데 장기 집권을 했죠. 예. 근데 장기 집권의 계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1931년에 오달렌 사태가 일어났는데 오달렌 사태라는 것은 이제 폭력 노조가 공장을 부수고 뛰어나왔을 때 경찰이 발포를 해서 5명이 죽습니다. 예. 그때 3인당이 발표한 게 뭐냐면 폭력 노조를 지원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회 질서를 회복하자 그래서 폭력 노조를 예. 비난합니다. 삼인당으로서는 어려운 선택을 했군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예. 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 32년도에 선거에 승리를 합니다. 예. 국민의 신임을 받은 거죠. 예. 그 이후에 44년을 집권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웨덴 삼인주의는 귀족 노조나 폭력 노조와 결별하고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해서 많은 부분 그 노사 대타협을 이끌어낸 굉장히 위대한 삼인주의인데 이 삼인주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시장 경제에서 시장의 평등을 또는 사회적인 연대를 구축하려고 했었던 이 삼인주의인데 이 삼인주의는 막스로부터 다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근대적인 하나의 이념 체계인데 사실상 보면은 그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의 한 유파로 볼 수 있을 정도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스웨덴을 비롯해서 그 북서 유럽에 이제 이 삼인주의가 그 한계에 봉착해서 이 지역의 이제 각국 국민들도 삼인주의를 버리고 뭐랄까요 이렇게 자본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논란이 주장이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발했었습니다. 예. 이 스웨덴의 삼인주의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바는 이제 우리 스웨덴 기업 중에 유명한 이케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케아가 이제 스웨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탈출한 거죠. 예. 그 대기업이었는데 세금을 많이 걷어서 법인세가 높았고 상속세 때문에 예.
우리나라도 지금 상속세가 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예. 하나입니다. 거의 65%의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도 자본 네. 탈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스웨덴에서 마치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스웨덴이 우파가 집권하면서 다시 상속세를 거의 없애버렸죠. 예. 그런 이제 그 스웨덴 사민주의는 합리적인 길을 걷고 우파와 아주 그 국가 복리를 위해서 예. 서로 굉장히 유연하게 서로 예. 정권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삼민주의가 얼핏 들으면 굉장히 달콤한데 삼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한마디 더 붙인다면 삼민주의를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빼고 우리가 삼민주의라고 약칭해서 많이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면은 혁명적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랑 혼돈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그러니까 이 삼민주의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아주 그 잘 적응이 된 것인데도 이제 이 정책적인 면에서는 많은 수정을 요구하고 서로 이제 국가 운영할 때는 서로 양보도 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 하르츠 개혁 같은 것도 3인당이 하거든요. 예. 노동 개혁을. 그렇게 유연하게 하는 거라서 이 삼민주의는 좀 더 우리들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문화 마르크시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혁명적 사회주의에 따라서 이제 폭력혁명을 하겠다는 폭력혁명을 하겠다는 사람들, 그 산업행은 조국이 예. 했던 산업행 전향했다고 얘기도 안 했었죠. 예. 그런 부류서부터 이 유럽 삼인주의자들도 있고 요즘에 흔히 미국이나 이쪽 서구에서 들어온 문화 마르크시즘 예.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많이 해서 교육계가 지금 들끓고 있죠. 문화 마르크시즘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보시기도 했겠지만 이 노동자들이 단결하라고 그랬는데 1차 대전 이후에 단결을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반성을 하고 자본주의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그람시라는 이태리 공산주의자가 파시스트한테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하면서 이 친구가 얘기한 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유럽에 의해서 오랫동안 가치를 생활 지배해온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으면 예. 기독교가 기독교 문화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거는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다. 예. 노동자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기동전과 진지전을 얘기를 했었죠. 예. 기동전이라는 것은 이제 거리에 나가서 혁명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진지전이라는 것은 각 곳의 문화, 교육, 종교 속에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내도록 하는 거를 이제 진지전이라고 진지전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진지전들은 이제 영화계 같은데 문화계 출판계 같은데 이제 좌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예. 뭐 거의 그 장악을 하다시피 한 그래서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이런 생각들로 해서 이제 그 노동자들은 이미 잘 살게 돼 가지고 중산층이 되니까 혁명성이 없어졌다라고 봐서 이 사람들은 소수자들한테 관심을 기울이게 됐었죠. 그게 이제 이 그 막스 호르카이머라고 해서 독일의 비판 이론가들 하버마스도 그 계통 속의 사람인데 예. 이 사람들은 대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비판적인 것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기존 사회에 대한 비판만 주로 해놓고서는 사실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은 우리의 그 기층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그랬고 궁극적으로는 집단 가치를 심으려고 그랬습니다. 모든 가치는 사회나 국가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신념 속에서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이 운동이 뭐 60년대 이제 마르쿠제를 비롯해서 나왔었던 히피 운동들이 다 예. 거기에 나왔고 히피 운동도 뿌리는 여기에 있는 거군요. 거죠. 예. 프리섹스 해가지고 예. 프리섹스하고 마약하고 하면서 이제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듯이 고대에서도 태제가 두 개지 않습니까? 가족과 재산. 가정과 재산 문제인데 이 문화 막시즘은 가정을 들어온 거죠. 가정 문제로. 가정 파괴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성소수자들 이 사람들을 오히려 더 성다수자들보다 더 이 그 혁명 세력으로 이끌어서 오히려 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형태로 예. 이루어져서 모든 소수자들 뭐 이슬람이 소수면 이슬람 끌어들이고 뭐 동성애자가 소수면 동성애자 끌어들이고 뭐 문화적인 다문화에서 소수 민족이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부추기고 해서 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 소수자에 대해서 우리들이 비판하면은 틀린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그 PC 운동이 이제 지성계를 많이 지배를 했죠. 예. 지금 우리도 뭐 마찬가지로 교육계가 전부 이런 폴리티컬 코렉트니스와 같은 형태의 문화운동으로 돼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놀라고 있는 예. 형태입니다. 이 사회주의 강령인 아주 가볍게 간단하게 보면 가정 문제와 재산 문제인데 이 문화 마르크시즘은 이제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파괴하기 시작을 해서 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아주 작아지고 이런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네 가지의 고대 엘리트 공산주의, 근대에 들어와서 현대에 들어와서 이 혁명적 사회주의, 그 다음에 수정주의로 삼인주의, 그 다음에 문화 마르크시즘 이렇게 네 가지 큰 조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더 뭐 깊은 얘기하면 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이 문화 마르크시즘하고 혁명적 사회주의의 일파인 중국이 시장을 자기들이 열면서 새로운 그 자본주의를 자기들 나름대로 순치시켜 가지고 많은 힘을 얻어서 미국과 한국이나 전 자유주의 국가를 지금 침투하고 있는 예.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공자학원이라고 해서 예. 공자학원에 가서 공자는 안 가르치고 모택동만 가르치는 예. 뭐 이렇게 하고 스파이 노릇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경기가 됩니다. 우리 사회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많은 우리들이 경각을 갖고 우리의 삶의 진실을 삶의 실존을 지키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주성 총장님을 모시고 공산주의라는 망상의 역사를 그야말로 초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공산당의 전쟁이 그야말로 대표를 동원한 그 전쟁을 벌이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산주의를 직시해야 우리 개개인과 국가의 이 번영, 자유가 보장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이 변방의 북소리 첫 회 방송 때 BTS 방탄소년단의 배후에 어른거리는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이 마수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뻗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앞으로 이 방송을 거듭하면서 짚어나가도록 하고 특히 아까 우리 총장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얼핏 들으면은 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 사회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랄지 한계 좀 앞으로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심각한 이 문화 쪽에 침투한 막시즘 이것을 그야말로 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대한민국을 이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뭐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산주의라는 망상을 초간단하게 이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 가능하면 또 총장님 모셔가지고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